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윤석열은 자신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회에 갔더니 박수 한 번 안 쳐주더라. 그 다음번엔 고개를 돌리고 악수를 거부하고 사퇴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삐졌어요? 그래서 계엄을 했던 겁니까? 이런 자가 아직도 내 나라의 대통령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7자까지 왔는데 헌재에서 윤석열 발언을 듣고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요. 화를 내려면 아니 대통령 시간이 돼가지고 저 자리에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통령 자격을 일단은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화가 나는 건데 그 가치관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근데 윤석열 발언을 듣고 있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저런 수준이지? 진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충격을 줍니다. 너무 한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수준의 인물이 대통령이란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 한국말이 어려운 게 다행이에요. 영어였어 봐. 전 세계에서 저걸 생중계로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박수 한 번 쳐주지 않더라라는 발언을 전 세계가 봤죠. 제가 이거 라이브로 보지 않았으면 누가 전해줬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거 영상으로 봅시다 한번.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저 시정연설이 첫 번째 시정연설이 취임한 해 10월 25일인가 그랬죠. 근데 그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이 민주당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예.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시정연설을 하는 하루 전날 일부러 민주당 의사를 압수수색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협치는 끝났다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은 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미국 순방 당시에 네. 이 XX라고 하면서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XX가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국회다. 향한 것이다. 이래서 뭐 욕설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그 상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XX가 우리 국회라고 해놓고 무슨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까? 야당이 박수를 안 치고 악수를 거부하고 하는 건 개인 사감이 아니라 정당의 정치적 의사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계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응? 유치원생이야. 나 삐졌어. 엄마, 군인들 보내서 혼내줘. 이거야? 그런 논리야,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들한테 호소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데 박수를 안 쳐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박수 많이 받고 싶었죠? 진짜. 저 얘기를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 얘기를 지금 저기서 왜 하냐. 제가 혼자 박수 쳐줬어요. 박수 많이 쳐줄게.
나는 야당 무상급식 오래 받으셔. 박수 많이 쳐줄 테니까. 나는 야당 당사 압수수색하고 뭐 국회 모욕하고 해도 박수 쳐줘야 돼 나한테는 뭐 이런 논리입니까? 나는 하여튼 이유가 뭐였든 간에 박수를 안 쳐주더라는 사례를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자기 탄핵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야당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협치 안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어제 그렇게 7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저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했고 윤석열은 역시 어제 절차 중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그래서 그 계엄령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지켰는가? 네. 국무회의가 정상 개최되고 계엄 선포된 거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여기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묻는데 판사 출신이라 보니까 법에 익숙해서 요리조리 자기가 책임지지 않도록 막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 이 대목을 천천히 하나하나 따박따박 짚어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답을 다 얻어내요. 드리블이 아주 좋아요. 조용조용한데 아주 최고의 드리블러예요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약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 끝나고 보면은 원하는 답이 다 나와 있어. 이게 한 10몇 분 동안 진행된 건데 저희가 5분으로 압축했거든요. 여기에 어제 엑기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사정 파악이 다 돼서 좀 5분 길긴 한데 이 내용을 보시면 어제 사실상 현재 7차 변론기의 핵심을 다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5분 이것도 다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5분 엑기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네.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그런데 이제 중기부 장관이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국무회의 이른바 성원을 갖춘 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예, 그래서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네. 22시 23분에 대통령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가셨고요. 네. 근데 이제 국무회의 간사는 참석을 못한 거죠. 의정관은. 의정관한테는 연락 자체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가 워낙 비밀 엄수가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이제 회의록 작성은 안 된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이 회의가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일단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저는 김용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도 김용현 장관님이 총리님께 뭘 보고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지 못했고요. 그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뭐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뭐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그 평상시에 네. 부서를 안 하나요?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거기다가 서명 받나요? 안 받습니다. 최상목 장관의 말에 의하면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목 장관은 한마디 더 하세요. 12월 4일 다음 날 00시 40분에 F4 회의를 진행을 했다.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다. 나는 사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했을까요? 저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덕수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오영주 장관은 저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네.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기는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체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예, 없으시고. 제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은 다 부인해요. 다 부인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따박따박 원하는 그냥 질문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성원이 된 국무회의는 5분밖에 안 했다. 거기에 무슨 5분밖에 안 했으니까 계획도 없고 결의도 없고 뭐 폐해도 없고 정리된 문건도 없고 서명도 없고 아직도 회의록도 네. 없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계엄의 절차는 제대로 밟았느냐. 예. 이 위원회 판단이 중요한 요건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 내용이 어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걸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김영두 재판관이 말은 조곤조곤한데 다 듣고 보면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어제 중요 대목은 뭐냐면 이제 여러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저희도 많이 다뤘는데 이거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측에서. 왜냐하면 그 초기에 오염되지 않는 사령관들 진술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걸 증거로 못 쓰게 하려고 윤석열 측에서 안간힘을 쓰는데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그걸 증거로 채택했단 말이죠. 검찰 조서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그거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심이 정영식 판사 재판관이 아니라 평의에서 결정된 거를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또 그 윤석열 쪽에서 항의하죠. 그걸 쳐내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 헌나 1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그리고 2023 헌나 2 결정, 검사 안동환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 근본 구조가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선례가 그렇다든지 또는 평의가 그렇게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피청구인들,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 평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고 있는 것 같던데 윤석열은. 어제 윤석열 자주 졸았어요. 길게 졸아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잊지 못하고 증인 4명인데 2명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구치소로. 조는 장면도 잡아놨어요? 봅시다 한번. 시진핑이 예. 트럼프를 만났을 때 피곤하신가 봐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죠? 고개가 조 상태까지 그런 그래도 보도를 보신 적 없습니까? 고민하는 고개 같은데 좀 있으면 막 꺾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시겠죠. 자, 뭐 깊은 생각에 빠져 그럴 있는 수도 걸 수도 있습니다. 있고. 예, 중국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네. 있고. 예. 자, 어제 이 증거 관련해서는 아니 변호인이 옆에 있고 자기 진술 확인하고 도장 스스로 찍었는데 당연히 증거 채택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여론조사 꽃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어제 윤석열 측에서는 자꾸 여론조사 꽃에 가다가 윤석열의 지지에서 돌아왔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봅시다. 여론조사 꽃에 가다가 돌아왔다라고 자꾸 윤석열 쪽에 주장하거든요.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 봅시다 이거. 여론조사 꽃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보낸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가다가 돌아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헌재 나와서 이 얘기 할 때마다 저렇게 말하거든요. 돌아왔다고 안 가고 왔다고 이 양반들아. 영상으로 남아 있죠. 우리가 영상을 몇 번을 보여줬어. 다시 보여줘. 숫자 세는 거. 이거는 숫자를 세는 짧은 순간이고 저 양반들이 와가지고 한 2시간 있었다고. 아 진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어진 새벽에 이거는 우리 건물 앞으로 오는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날 새벽에 수리탄 싣고 트럭이 추가로 왔다고 이 양반들아. 왔다니까 뭘 돌아갔대 자꾸. 자, 여러 번 등장, 여러 번 굉장히. 왜냐하면 또 단전단수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제 단전단수 지시 있었냐 이 대목 길게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소방청장을 상대로 언제죠 그때가? 지난달 13일이었고요.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진술을 했단 말이죠. 진술이라기보다는 증언을 했단 말이죠. 자, 이거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네, 안 들어가죠.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개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세 개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도 포함되나요?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를 왜 단전 단수하냐고. 자, 이런 이미 국회에서의 증언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역시 계엄의 불법성을 얘기할 때 중요한 대목이니까 네. 이 대목을 길게 묻는데 저희가 압축해서 2분짜리로 만들었어요.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무시죠?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깊은 했는지 생각에 말씀해 빠져 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거기에 적혀 있던 장소 MBC 여론조사 꽃 기억나십니까? 네. 또 뭐 있었습니까? 한겨레, 한겨레도 경향신문, 있었던 것 JTBC 같고요. 맞습니까? 뭐 대충 그 정도였을 겁니다. 예, 이런 장소에 아까 출동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MBC하고 여론조사 꽃에는 계엄군이 출동을 했죠. 그건 확인 못 하셨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여론조사 꽃에는 거기 계엄군 출동해서 한동안 머물렀고 MBC 쪽으로도 출동을 가다가 계엄 해제되는 바람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증인 소방청장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을 본 기억이 나서 광화문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염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조치해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도 모르고 대체 그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단전 1월 단수하시는 13일에 거잖아요.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봤나 봐요. 봤죠. 허석권 소방청장이 국회 나온 건 봤고. 이게 자기가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단전 단수라고 쓰인 문건이 멀리 보였다. 멀리. 네. 자기 앞에 있었거나 자기한테 준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멀리 보이더라. 근데 들어가는 길에 그 쪽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소방청에 전화한 김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지시한 건 없다. 근데 저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멀리 단전 단수로 써 있는 문건을 봤어요? 그러면 언론사 이름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했죠? 지금 소방청장이 그 언론사 5군데를 전달 받아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안전에 만전을 꼭 5군데만 취해야 됩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자, 그것도 어제 저렇게 그리고 따졌습니다. 그 문건을 지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한테 주지도 않았다고 하고 저 멀리 테이블 위에 있는 애 자기가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힐끗. 네. 힐끗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쓰였다. 마음이 쓰여가지고 너무 다정다감해가지고 국민 안전이 우려됐다. 아니 국민들 단전단수하면 어떡하지? 안전이 걱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을 뿐인데 소방청장은 지금 언론사를 불러준 거예요. 네. 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신원식 두 사람 더 나왔습니다. 신원식 뭐 실장하고 세 사람이 더 나왔죠. 그다음에 국정원 3차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에서도 나왔죠. 사무처장이 나왔던가요? 선관위에서는 네 윤석열의 대학 동기죠. 김용빈 사무총장이 나왔습니다. 사무총장이 참 네. 나와서 왜 불렀나 모르겠어요. 윤석열 측에서 어제 보다 보니까 아니, 왜 불렀지 이 사람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자 신원식 안보실장도 이제 관심 대상이었는데 네. 불러다 놓고 이제 중국 때문에 계엄했다고 하려고 그걸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그중에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몽을 함께 하겠다. 그런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텐센트가 한국의 JTBC 계열 기업에 1천억 투자한 거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로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 맞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력 저게 제일 웃겨요, 사업을 나는.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대신에 태양광 산업을 일으켜서 결국 한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등 큰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신원식 실장은 윤석열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측에서 왜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고방식은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였다. 중국인이 아주 많고 한국에 투자도 해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여론전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죽이고 태양광에 집중한 것은 중국을 위해서다. 이런 흐름이에요. 사고방식이. 신원식 안보실장 사실 국방장관 시절부터 어울리지 않는다 저 자리에 극단적인 네. 인사라고 해왔는데 신원식 실장이 윤석열과 비교하니까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마법이 벌어졌어요. 붕짜자 붕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요. 극우 집회에 참여하고 극우적이고 네. 친일적이다라고 문제 삼았는데 윤석열과 비교했더니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요. 자, 왜 불렀는지 모르겠고 본전도 못 찾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을 졸려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진 게 백종우 국정원 3차장인데 백 차장 관해서는 백 차장이 이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점검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대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제 취약 부분이 있다. 모든 시스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다큐도 만들어 왔어요. 그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직접 구해가지고 저희가 해커 시연도 해봤고 그래서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선관위에 요청도 했고 그리고 선관위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근데 윤석열을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실제로 해킹을 해가지고 자신이 총선에 졌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기에 개입돼 있다. 여론조사 꽃도 거기 일부다. 대선도 크게 이길 걸 겨우 0.7%. 이겼다. 아니 해킹을 했으면 왜 0.7%를 이기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국정원 차장도 취약점이 있는 거 맞는데 그래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고 또 본전을 못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사람이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총장인데 김용빈 사무총장 아마 자기 친구니까 네. 잘해줄 줄 알았나. 왜 이 사람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요거 듣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죠. 자, 여기 마무리였는데 요 한 1분 됩니다. 들어봅시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인을 진입시켰다. 이게 그 탄핵사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저 선관위 측에서는 군인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일단 진입한 게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우리가 그저 군인들이 체포 감금을 했다. 인신에 그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체포 그런 사실이 없는 건 확실합니까? 과천청사에서는 그 사진만 찍은 것이고 아니요. 지금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것은 소위 그 감금이라고 연수원에서- 보는 이유가 과천청사는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를 하면서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 연수원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 체포 감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군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 관리는 군부의 그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백종욱 그 전 국정원 차장은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취약을 확인을 했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지만 실제 선거가 조작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그 그렇죠. 입장을 그 얘기를 밝혔고요. 했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의 대학 동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또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래서 부정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했다고. 박수도 안 쳐주고. 박수도 안 쳐주고. 자기가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다 꽉 났어요. 꽉 났고 브리핑 끝나기 전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네. 라이브 방송을 해서 누가 거기에 왔는지 밝혀지는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밝혀졌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했고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온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연결 고리가 입증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건데 어제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으니까 처음으로 저희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댓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네. 그 댓글에 내가 그날 갔던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증글을 남겼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지금 7천 개가 정도 달렸어요. 네. 그 중에 일부를 저 네. 읽다가 이런 분도 왔구나 싶어가지고 울컥울컥 하던데. 네,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은우팍 2187님입니다. 계엄 발표 직후에 뜬 이재명 대표 라이브를 보고 자고 있던 신랑을 태운 채 미친 듯 밟아서 여의도로 갔습니다. 배낭에는 며칠 집에 안 갈 걸 대비해서 얇은 담요와 속옷도 챙겼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편에게 최악의 순간이 오면 당신은 나보다 달리기가 빠를 테니까 재빨리 도망가서 어린 우리 애들을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절박했던 그날 밤 함께 해주셨던 시민들, 의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의 기억으로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글들이 몇천 개가 달려 있어요. 네. 처음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갔다는 거를 어딘가에 써서 남길 공간을 찾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네, 피나 라이브러리 님도 이재명 대표님 라이브 보고 초등학생 아이들 근처 사시는 부모님 댁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 달려갔었어요라고 하셨고요. 윤효진 님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 때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과 절실함이 담겨있는 라이브를 보고 서둘러서 남편과 택시를 타고 국회로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한 7천 개 정도 모여 있으니까
그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다시 찾아 들어가서 그 방송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 채널에. 저도 지금 안 보다가 원래 제가 댓글을 잘 안 봐가지고 댓글 근데 안 보다가 어제 밤늦게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읽다 보니까 온갖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슬리퍼 신고 왔다. 네. 이재명 대표 슬리퍼 신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아까 은우팍님 댓글이 길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슬리퍼에 롱패딩 입은 젊은이들 많이 목격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달아주셨고요. 그냥 집에 있다가 튀쳐나오느라고. 그러니까 패딩만 챙겨서 입고 급하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슬리퍼야.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보면서 네. 겸손공장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우리 작가님은 당시에 저때 우리도 라이브를 했거든요. 우리도. 그 도 작가님, 네. 도 작가님이 남편이 나는 아이 데리고 부산으로 갈 테니 당신은 방송을 하러 가시오. 같이 도망가자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방송을 하러 빨리 가시오. 그때 저희 하셨다고. 작가들이랑 PD들이랑 계엄 선포되자마자 방송국으로 달려왔어요. 방송국으로. 그래서 그때 이재석 기자가 진행을 했고 거의 저희가 유일하게 라이브로 그 상황을 계엄군이 직접 온 거 찍은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 처음 밝히는 건데 계엄 직후에 저한테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랬죠. 와서 예.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시민들 9km 모이라는 방송을 해야 한다. 제가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네. 우리 총수님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 이미 저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이미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지금 방송을 하라니까 죽어도 해야죠. 나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네. 방송하라니. 근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하고 짧게 서로 다급하니까 짧게 통화하고 끝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했죠. 너는 국회로 가라. 나는 네. 도망간다. 그리고 겸손 방송을 라이브로 시작했고 근데 대표님은 저하고 전화 끊고 바로 유튜브 방송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형 혹시 사고 날지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이동형 작가한테 그것도 방송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소집 요청하는 전화 몇 통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라이브로.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의원들 중에 라이브로 시민들 오라고 방송한 의원이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런 방송을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살면서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장을 다닐 때 폭도들로 알았고 제 입으로 그 정말 사망한 또는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내 입으로 욕을 했죠. 가짜 뉴스에 속았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그때 중학교 정도 되신 거죠? 고등학교 때쯤 되죠. 제가 82학번이니까 80년이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뭐 이런 정도 나이에 이제 공장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학교 못 다니시고 공장 공장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후에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관짝들이죠.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관들. 그리고 그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그 방송한 겁니다. 선무 방송.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개헌군이 뭐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뭐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뭐 그 방송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여성분들이었어요 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 가랑가랑한 맞아요,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저격 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저격 대상이죠. 근데 방송을 하러 다녔잖아요. 죽기로 각오하겠죠. 지금 그날도 저는 계엄군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이미. 네, 이미 다 막고 바보 아닌 다음에 막고 있겠죠. 우연히 못 막았지만.
그러면 체포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고 뭐 잡히면 이제 저는 뭐 바로 죽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나중에 보면 바로 죽었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붙잡혀가지고 뭐 고문도 하고 네. 어디인지 모를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옆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때 훌쩍훌쩍 하시던데 네, 보니까. 실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지로 몰아다 주는 거니까. 이게 저는 잡히는 장면이라도 일단 찍어놔야 되겠다. 뭐 잡혀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외에는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래서 150명을 넘겼다. 151명이다. 그 얘기가 온 거예요. 갑자기 확 몰렸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화를 계속 하셨네요. 계속 체크하고 있죠. 네. 우리도 나름 지휘 체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계속 숫자 세고 보고하고 하는데 151명이 넘어도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발언전을 할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네. 난 저 결과에 따라 죽거나 살거나 한다라고 진짜 초조하게 보고 있는데 이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왜 그러셨냐고. 우리 가슴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분도 경계를 한 건데 절차에 일체 위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정말 악착같이 챙겼던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추경호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요. 1시 반까지 미뤄달라고. 1시 반을? 네, 1시 반까지 미뤄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대요. 근데 결국 1시에 의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30분 그러니까 땡겨서 의결했죠. 30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준 셈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절차도 따졌지만. 절차 따지고 기다려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네. 잘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잖아요. 해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전 뒤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랬나 봐요 보니까. 그랬답니다. 이게 법전을 뒤졌다는 거예요. 절차가 위반되는 게 있나 없나. 믿을 건 국민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방송에서. 근데 그날 그 슬리퍼 신고 나타난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그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감동도 있고요. 또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꿈꾼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기획하는 세상은 뭐냐. 저는 일단 잘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사람들은 제가 많은 걸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려워들 하더라고요. 기득권에 대한 반감 또는 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가진 것들을 빼앗지 않을까? 저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공산당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부시키고 네. 있죠. 예. 그런데 대표님이 그리고 워낙 강한 이미지들이 네. 있었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가진 거를 뺏을 수 없어요. 그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평한 세상 그래도 기회가 좀 공평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애들하고도 낳고 이렇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기존에 이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를 그러면 막 강제 뜯어 고쳐서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뺏어서 이 사람 나눠주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는 거예요. 못 뺐습니다. 그건 혁명을 통해서 정말 사회 전 체제를 폭력적으로 바꾸지 않나 불가능하거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성장 영역에서 더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고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면서 이때까지 있던 것들 조금씩 완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격차 해소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요? 불평등 해소 불가능합니다. 완화, 축소. 지금보다는 덜 벌어지도록. 네, 그 정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나눌 수 있는 새 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성장 영역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약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바꾸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성장 체제로 완전히 떨어져 1% 아니면 0% 맞아요. 어쩌면 마이너스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계속 내려막길인데 이걸 어떻게든 돌려 세워가지고 추가의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는 정책적 재량의 여지가 생기죠. 공정하게. 성장을 해야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성장을 무슨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기본사회죠.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특히 그러죠.
이 사람은 말이야 이 목표가 아니고 저 수단을 택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원래는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목표도 필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정책도 필요한데 제가 평소에 맨날 하던 소리인데 좀 강조를 좀 더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걸 마치 목표를 버리고 수단을 선택했다 이런 식의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이재명이 이제 성장만 한다. 말하고 있다. 예. 마치 보수 성장주의처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얘기도 똑같다니까요. 그때 우리 노동시간 국회에서도 유연화 얘기했더니 왜 약간 이재명 보수화됐다 얘기하죠. 예, 약간 변동을 주자는 거고 본인이 동의하는 전제에서 고소득자만 특정 영역에서만 그리고 노동시간 늘리지 마라. 총 노동시간은 그 이하로 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모든 추가 부담을 예외 없이 지급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그 노동시간 변형 제도 있잖아요. 그 4개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쓰지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주지 않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 있어요. 왜 노동시간을 변형하면서 수당을 안 줍니까? 사실 그 문제 있는데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변형에 따른 추가 수당 다 줘라. 그럼 아마 이 제도를 선택할 가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미 뭐 그 경영계에서도 뭐 그보다는 일단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바뀌었대요. 공부 많이 하셨네. 뭐 매우 심각한 주제니까요.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